이렇게 계속 송영길 전 대표의 귀국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일단 이 송영길 전 대표가 언제 피의자로 전환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지만 지난 대선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확정되기까지 도대체 민주당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사실은 한 번 더 밝혀야 되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드디어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던 그 문제를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재작년에는 대선 후보 결정되고 일단 대선 후보가 이재명 후보로 결정된 이상은 선거를 이겨야 되니까 민주당도 뒤로 돌아볼 여력이 없었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내부의 후보 과정이 잡음을 일으키면은 그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일단 갔는데 선거에 졌잖아요. 그리고서 다시 물어볼 기회도 없었어요. 근데 대표가 돼버렸으니까. 그렇죠. 민주당 대표가 돼버렸으니까.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제 이거를 당시에 경선 룰이라든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상한 대목들이 있었다. 그리고 당시 이낙연, 이재명 이 경선 과정이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왜냐? 당대표가 이재명 편을 너무 들었다 하는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한쪽의 주장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사실이었나라고 밝혀야 될 시점이 왔다는 거죠. 실제로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이 그 경선 막판에 정세균 후보와 김두관 두 후보가 이제 사퇴를 합니다. 맞습니다. 사퇴를 해버려 가지고 이 사퇴한 표를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이냐. 그거를 가지고서 그 이제 논란이 됐었는데 이걸 무효표로 처리를 해버립니다. 무효표로 처리를 해버리니까 이 두 사람이 받은 표가 무효가 돼버리니까 전체 투표의 분모가 줄어들어 버리는 거죠. 모수가 줄어들면서 이재명 후보 득표율이 50%를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그냥 자동으로 후보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이거를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재명 득표율. 그렇습니다. 저게 전북일보에서 당시에 보여줬던 투표인데 저거 한번 보시죠. 좀 보면은 이재명 후보 해서 득표율이 49.3%입니다. 그리고 이낙연 후보는 38.4%. 50% 넘는 후보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결선 투표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1, 2위가. 그런데 저거를 뭐 이제 당규에 있다. 당규에 따라서 해야 된다 해가지고 김두관, 정세균 두 후보의 0.3과 1.63표를 무효표를 처리를 해버리니까 모수가 줄어들고 50.6%로 후보 당선이 되는 거죠. 기막힌 산수예요, 저게. 기막힌 산수란 말입니다. 49.32면은 50%를 넘는데 단 0.68%가 모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 무효가 되는 표는 두 개를 합치면 1.93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기막힌 산수로 0.몇 프로를 싹 뒤집어 버려갖고 결선 투표 없이 이재명이 확정이 되는 순간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후보는 너무너무 아쉬웠던 게 저거 한번 다시 한번 크게 해보시겠습니까? 전체로 보여주시면 저기 대전, 충남, 세종 해갖고 지역별 경선을 했고 1차 선거인단, 2차 선거인단, 3차 선거인단 해가지고 또 국민 참여 경선을 했지 않습니까? 이 대선 경선을 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리스크가 계속 커져 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1차 선거인단 말고 3차 선거인단, 그러니까 경선 막바지에 가게 되면은 이낙연 후보가 거의 더블 스코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7만 표 정도 되는데 이낙연 후보가 15만 표가 넘어갑니다. 자, 이낙연 그 부분만 좀 클로즈업이 되는지 3차 모르겠는데. 선거인단 투표에서 더블 스코어가 되기 때문에 저때 예상대로 뭐였냐면은 저기서 50% 넘는 후보가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선을 가게 되면은 이낙연이도 한번 해볼 수 있었다. 가능성이 높았다라고들 많이 생각했죠. 1차 숫자 한번 보시죠. 1차 숫자를 보시면 25만 명이에요. 이재명이 25만, 이낙연이 15만 6천. 그런데 2차로 오면은 17만. 해갖고 17만에서 이렇게 9만 됐다가 3차로 오면은 갑자기 이재명이 7만이 되고 이낙연이 15만이 돼버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판으로 갈수록 이낙연 후보가 확 치고 올라왔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결선 투표를 물론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지만 저 잊고 있던 기억을 저 아픈 기억을
지금 이게 다시 떠올리게 한 거죠. 맞아요. 아니 경선을 저때 저런 식으로 했어? 네. 몰랐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난리고 당시 사퇴했던 후보 중에 한 명인 김두관 네. 후보는 김두관 의원 엄청 난리 난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김두관 후보는 이재명을 지금 저 사퇴시켜야 된다. 예. 사퇴시켜야 된다. 아, 저 송영길을 송영길 출당시켜야 된다. 사실 이건 출당이잖아요. 예. 완전히 네. 출당시켜라. 네, 그러고 출당시켜야 있습니다.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당시 지난 대선 생각해 보시면 그 얘기 네. 나왔었잖아요. 이낙연 후보가 머뭇거려 갖고 대장동 공세가 늦었다. 그래서 실제로 저 전당대회가 일주일이나 2주일 후에 열렸으면 저거 완전히 뒤집혔다. 맞아요. 그 얘기도 있었어요. 하는 얘기가 예. 나왔었거든요. 네네네. 예. 그래서 반대로 한쪽에서는 야 이재명은 정말 지금 했으니까 겨우 이겼다. 막 그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 당사자인 이낙연 총리가 장모상 때문에 들어왔다가 출국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출국하기 전에 아주 묘한 말을 하고 갔어요. 아. 묘한 말을 하고 갔습니다. 이게 예. 도대체 이게 민주국가에서 벌어질 수 없는 일이다. 민주국가의 공당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니 호남 사람들이 왜 분노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다. 이 얘기를 했는데 예. 저의 첫 짐작은 이거였습니다. 오빠 호남은 해야 돼. 저는 이 발언 때문에 예. 이낙연 전 총리가 매우 화가 난 게 아닌가라고 짐작을 했었는데 오빠 한번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빠. 그래서 그치. 우리 하여튼 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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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은 또 호남이잖아. 거기 해야 돼, 오빠. 아이, 오빠, 호남은 해야 돼. 이정근 씨가 발음을 오빠하고 오빠를 섞어서 하네요. 거기는 해야 돼, 오빠. 네. 오빠. 거기는 해야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말 때문에 실제로는 호남 의원들은 무조건 돈 돌려야 된다. 막 이런 뉘앙스로 들려서 예. 사실 굉장히 호남 의원들을 모욕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들었었거든요. 아니 실제로 이게 뉴데일리가 네. 19일 날 이낙연 전 대표 쪽 분과 통화를 했는데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상 때문에 들어왔다가 네. 그날 이제 연대와 공생이라고 본인 싱크탱크인 분들하고 식사를 했답니다. 네. 그때 잠깐 언급을 했고 네. 지금 민주당이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철저한 수사를 해야 된다. 네. 그걸 해야 된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이 비리 의혹에 호남이 등장하는 것과 관련해서 네. 호남이 너무 침묵하고 있다. 네. 호남 사람들이 왜 분노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라고 네. 말했다고 그 관계자가 전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들으면은 실제로 요것 때문인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근데 저는 예. 오늘 신동훈 차장이 가져온 저 1, 2차 경선, 1, 예. 2, 3차 경선 저 표를 보니까 저 때 분노했었어야 되는 건가? 저는 제가 볼 때는 예. 바로 저 지점에 음. 호남 분들이 분노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왜냐하면 실제로 저 김두관과 정세균을 빼고 저거를 모수를 줄이는 거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당시에 이상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거는 결국은 당원들이 투표를 하고 일반인들이 투표를 한 건데 투표를 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걸 아예 그냥 모수해서 빼버린 거잖아요. 네. 저는 그게 굉장히 이상하다고 해서 당시에도 저 룰을 저렇게 적용하는 게 맞느냐를 갖고 경론을 벌였었는데 당연히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저것 때문에 상당히 반발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당시 그때 선거관리위원장이 이상민 의원이었는데 예. 그때는 어쨌든 이제 당규에 있는 그대로 네. 규정을 적용한 거다. 네. 그래서 당규를 무시할 수는 없다. 네. 이렇게 하면서 봉합을 했습니다. 네. 봉합을 했죠. 했고 예. 충분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당규다라고 네. 해서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해석을 한 거죠. 맞습니다. 해석을 하니까 따랐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있고 왔는데 네. 하필 이게 터지니까 이제 진짜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네. 왜 분노하지 않느냐는 말이 나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저는 네. 그 호남이 왜 분노하지 않는지 모르겠다에는 이정근의 오빠 호남은 해야 돼. 네. 그거 발언도 있지만 이 기본적으로 저 선거가 굉장히 한쪽 편으로 기울어져서 치러졌는데 예. 왜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실제로는 자신이 당선이 되었으면 야당 저 호남 출신의 대통령이 또 나올 수 있었는데 네. 왜 호남이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다. 저는 이런 뉘앙스까지 음. 풍기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 의문이 있군요. 네.
네. 당시에 이 이낙연 캠프의 공동 선대위원장이 홍영표 네. 설훈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홍영표 의원은 앞서서 저기 송영길과 붙어서 당 대표에서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이거는 민주당을 거의 이제 두 개로 나눌 수도 있는 큰 이슈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어떻게 하면은 이 송영길 불이 사실 송영길한테 불이 붙은 거는 뭐 누가 봐도 다 아는 예. 거고. 자, 그럼 송영길한테 붙은 불이 이재명한테 얼마 붙을까? 이거를 그렇죠. 굉장히 많이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민주당 맞습니다. 내에서는. 그러니까 점차 송영길 단계에서 불을 꺼야 된다 하는 긴박감이 많이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단계겠군요. 네네. 그래서 송영길이 불타는 건 어쩔 수 없다. 네. 하지만 송영길만 태우고 이재명한테 넘어와선 안 된다 하는 마음 때문에 이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예. 이게 50만 원은 사실 한 달 밥값도 안 되는 돈이다. 그래서 이 돈은 아마 실비이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의미를 이게 축소하려고. 계속 실무자들의 밥값이다, 기름값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네. 이걸 어떻게 이재명은 몰랐다. 이재명은 전혀 관련이 없다. 이재명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다. 이 그림을 그려가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지금 돈 봉투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10여 명, 20여 명, 20명 사이 예. 요 의원들한테 직접 전화를 걸었다 하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정말 모르는 거네요. 그렇죠. 받았어요? 진짜 받은 거 아니죠? 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네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아. 알리바이의 그러네요. 형성. 예. 예. 모르니까. 정말로 몰라서 저 물어보는 거죠. 이재명인데요. 예, 대표님. 네. 아니 지금 저 송영길 전 대표 관련해서 얘기 나오는데 돈 봉투 뭐 이런 거 받으셨어요? 전혀 왜 저한테 전화를 하십니까? 저는 저런 거 전혀 양쪽 다 이게 알리바이가 되네요. 받은 적 없어요? 저 없어요. 저는 아니 난 전혀 이번에 이 얘기 듣고 너무 깜짝 놀래갖고 왜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저는 아시다시피 그쪽 사람들하고 안 친하면 저는 대표님만. 네, 지지했죠. 저도 사실은 뭐 제 전임자이긴 하지만 저도 뭐 별로 각별한 게 없어갖고 알았습니다. 그럼 안 받으셨다니까 하여튼 그렇게 믿고 끊겠습니다. 뭐 이렇게 전화를 해버리고 이게 녹음이 남아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이재명 의원이 알았으면 왜 전화를 했겠느냐? 가 되겠죠. 네. 예. 저는 그래서 이게 일종의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돈 봉투 받은 것으로 얘기되는 찌라시에 그 의원들한테 전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본인의 결백성을 알리기 위한 전략이 그러네요. 아닌가. 저는 확인 전화 했다고 그러는데 참 쓸데없는 짓 한다. 네. 물어보면은 누가 뭐 진짜 저 받았어요. 어떡하죠? 이라고 하겠어요. 네. 그래서 참 쓸데없는 짓 한다 생각했는데 네. 어떻게 보면 꼭 해야 되는 일이군요. 저는 그래서 역시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문제에 자주 처해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건가? 뭐 이런 느낌도 저는 가졌어요. 그렇군요. 네.